예, 지금부터 219차 현배양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어느덧 이제 요번 11월도 이제 후반에 들어왔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금년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내년도의 전망도 한번 공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원이십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원래 그 일동제약의 중앙연구소 의학합성팀 선임 연구원으로 리서처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바이오팀 투자팀의 매니저를 하셨고 현재는 IM증권의 제약바이오 섹터를 담당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쪽 제약바이오의 애널리스트 중에 선두주자의 한 분으로 계십니다. 오늘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M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장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2024년 제약바이오 섹터 증시가 어땠는지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얻은 가르침을 통해서 25년도 전망을 하는 자료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2025년도 전망 그리고 커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푸른 뱀의 해이기 때문에 이런 커버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제 여름 뒤의 가을 수학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이제 지어놨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 대비해서 막 크게 아웃퍼폼을 하지도 못했고 좀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게 이제 2024년도부터 하반기에 이제 2024년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당시에 제약바이오의 봄이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풍이 부는 봄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훈풍이 너무 빨리 와서 과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여름도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과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이 왔는데 그 가을을 이제 저희가 맞이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이제 내년도에 어떤 것들을 좀 어떤 이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면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제 24년도가 봄과 여름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섹터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최초로 FDA 항암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빅파마로부터 로열티를 수령을 하는 최초의 국내 제약사가 되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 환경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뭐 생물보안법이나 이제 이런 우호적인 매크로 이슈 하에서 그런 이제 이 매크로 이슈도 있었고 개인적 업체 자체로도 잇따른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개발의 성과들도 나왔고 업체 자체의 이제 기업의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훈풍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바이오와 이제 유한양행 이외에도 알테오잼,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펩트론과 같은 주요 바이오텍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오텍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고 연구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빅파마향으로 많은 기술 이전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죠.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만 있고 그 기대감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되는 거를 보면서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다음 기술 이전을 할 주자는 누구일까? 아니면은 이 기술 이전을 한 업체들의 다음 시기는 언제일까를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바이오텍에 이제 관심이 많이 몰리고 그거는 이제 높은 변동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저희 섹터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임상 결과나 전임상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이제 그걸 가져간 빅파마가 또 그거를 열심히 이제 임상 개발을 하고 상업화까지 가는 과정에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기대감이라는 거 하나로 단기간에 좀 접근을 하면은 큰 변동성이랑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포인트들이 훼손이 되었을 때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시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그러니까 여름을 거쳐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도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못했던 기업들은 우리가 보고 있던 투자 포인트가 그리고 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는 않았는가 이제 요거를 점검해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큰 그림은요. 우리가 2024년도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도 그렇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딱 진입을 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에 그 경쟁력을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가장 베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디지즈 포텐셜을 가진 약물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이 글로벌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업종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업종 내 탑픽은 SK 바이오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24년 돌아보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리뷰인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작성한 시점인 11월 셋째 주 기준에 코스피 의약품업 쪽은 하반기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긴 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3.6%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코스피 제약보다 이제 저희 바이오텍이 좀 더 많은 코스닥 제약 업종이 더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44.4% 정도 상승을 했고 이거는 코스닥 이제 지수 대비해서 26.3%포인트의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둘째 주 고점까지는 더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기까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이제 국내 다른 증시 섹터들과 함께 좀 조정을 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4년도 1월부터 좀 보시면요. 상반기에는 바이오텍 위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제약이죠. 뭐 예를 들어서 신작 승인 모멘텀이 있었던 HLB와 같은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CRL이라고 하는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훈풍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섹터 펀더멘털 그리고 매크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섹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제 3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2분기, 1분기 그리고 3분기에서도 호실적을 보이면서 대형주가 호실적을 보였고 유한양행이 이제 항암 신약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펀더멘털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모멘텀이 집중이 된 게 2024년도 하반기였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면은 뭐 리가켄바이오의 기술 이전도 그렇고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라고 하는 업체도 엘라릴리와의 공동 연구이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테스팅하는 이제 그런 계약이 가시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반에는 매크로 이슈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10월 이제 둘째 주에 하락이 나타나기 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기존적으로 이제 높았던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했고요. 그
그다음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익을 달러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할 때 달러가 이제 환율이 높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섹터가 누가 당선이 되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이 되든 공화당이 당선이 되든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감으로 다른 이제 섹터들이 빠질 때 좀 제한적인 이제 섹터의 영향을 전망을 하면서 보합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러한 훈풍들은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월 둘째 주 이후에는 왜 떨어졌냐? 첫 번째는 저희가 8월 5일에 이제 블랙 먼데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다 같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뭐 간단히만 넘어가면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와 이제 국내 증시가 다 같이 빠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왜 빠졌냐면요. 저희가 미국 금리 인하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텍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레베뉴, 그러니까 매출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주식,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리스크가 높고 변동성이 높은 성장을 보이는 이제 섹터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텍이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보다 이제 채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국고채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사실 주식시장에는 좋은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놓고 보면요,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준수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라 이제 제약과 생물공학에서는 연초 대비해서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2024년도는 좀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저희가 긍정적인 한 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헬스케어 섹터의 매력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이제 섹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이 뭐 큰 대형주 하나와 거기에 이제 뭐 납품을 하는 이제 여러 하청 업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헬스케어 섹터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과 같은 업체들이 해외에서 각각 CDMO랑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를 이제 판매해서 레베뉴를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신약을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사업 이외에도 자체의 R&D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이제 R&D 연구를 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레베뉴는 없지만 이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나 아니면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연구 개발의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스피시픽한 연구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봤을 때 각각 2024년도에는 긍정적인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호적인 업황 하에서 1조 원 이상의 대형 수주를 두 건 이상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업황이 글로벌리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었고요. 별도 기준으로 분기 실적 1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게 수요는 좋은데 그것들 중에서도 삼성바이오가 가장 잘하는 대량 생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R&D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이제 IVIG라고 하는 성분의 신약을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알리글로라고 하는 제품이 승인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유한양행은 이제 8월에 레이저 티닙이 FDA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큰 폭의 이제 상승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한양행은
미국의 이제 빅파마인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해서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매출과 로열티를 수령하는 이제 그런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리글로를 미국에서 직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이제 국한되었던 사업 모델이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이제 그런 한 해가 2025년도에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좀 더 많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3월에 MSD, 이제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11월에 이제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라는 약물을 SC 제형으로 변환하는, 그러니까 전환하는 최초의 계약을 이제 계약을 에너투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이제 약물과 계약을 하면서 또 이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왔죠.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10월에 오노 약품,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제약사 중에 하나인 오노 약품과 이제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또 한 번의 이제 기술력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에는 펩트론이 엘라이 릴리, 빅파마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굉장히 이제 글로벌리 잘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엘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함으로써 이게 정말 기대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앞으로도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이 기업에 투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검증한 한 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가 추이 보시면요, 이제 MSD향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던 알테오젠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3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우상향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유한양행도 이제 8월부터죠.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은 8월부터 이제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 이제 수익성의 개선이 될 거다. 이게 미국에서 블록버스터 지위를 달성하게 되면은 그 매출의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더블 디지트의 로열티를 수령을 할 것이고, 판매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도 수령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러한 큰 폭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역시 기술 이전과 함께 이제 10월에 나타났던 기술 이전과 함께 바이오텍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한 번의 이제 기술 이전이 언제 나올까, 이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은 큰 폭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신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시밀러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신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바이오 베터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맞고요. 미국에서 FDA에서 허가 과정은 신약 허가 루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도상으로는 신약으로 승인을 받은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 3분기 이제 판매가 본격화된 2, 3분기의 매출이 기대치를 조금 하회를 하면서 주가 양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 이외에도 뭐 이제 2026년도나 지속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주요 종목의 이제 기간별 수익률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와 같이 이제 업체들이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은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투자 포인트에 이제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것들이 조금 기대치를 하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멘텀이 이제 다소 없었던 기업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요, 각각 기업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마다 수급의 주체들이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이제 순매수 추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글로벌 CDMO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로벌 CDMO 업체들 중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론자는 이제 코로나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로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상태이고요. 생물보안법이 좀 대두가 되면서 중국 업체들에 대한 이제 소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수혜를 이제 어떤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반영을 했을 때 가장 성장이 어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높은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외국인 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 추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역시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순매수 추이의 변동이 나타났는데요. 기존에 이제 많이 그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그 승인 가능성을 보고 많이 이제 채워놨던 기관의 수급을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과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이제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제 주체들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다른 기업들과 이제 차이를 이제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좀 딥다이브를 해서 사업 모델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섹터 이제 오버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는 이제 2024년도가 섹터 이제 박스권 탈출이 가시화된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 탈출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성과에 따라서 이 박스권을 탈출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그 박스권을 갖출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 이제 연말까지의 코스피, 코스닥 헬스케어 내에서의 섹터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1월에는 8.5% 정도의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HLB 승인 가능성, FDA 승인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다시 조금 하락을 한 양상이었는데 하반기 이제 랠리가 시작을 하면서 10%까지 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를 이제 19년도부터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요. 코로나 때 백신과 치료제 개발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19 백신이랑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하면은 큰 폭의 수익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거 R&D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지속이 되면서 이 테마와 이제 R&D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주가는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된 2021년도에는 다시 이제 하락을 나타내면서 이 다음부터는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들이 호실적을 시연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업체들이 호실적을 시연을 했지만 이렇게 고점을 그 코로나 때에 상승을 했던 고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박스권을 탈출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양상을 보였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었던 21년도 말과 22년도부터 기준금리와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이제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몇 번의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2024년도 하반기부터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에 닿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딱 도달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기술 이전 그리고 각각 대형주들의 이제 글로벌 실적이 개선이 되는 이제 그런 펀더멘털적인 개선들이 기여를 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 2025년도에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 숫자나 아니면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에 이제 상단을 탈출을 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기대감에 그치고 글로벌리 나가서 우리가 봤을 때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다소 이제 부족했다는 게 보여진다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양상을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가 저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멀티플 프리미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혀야 사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이제 코스닥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텍 위주이고 코스피는 숫자가 실제로 찍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이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플과 관련된 부분은 코스피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EPS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이제 결국에는 주가는 이러한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2개월 정도의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PS도 이제 forward 12month, 그러니까 FTM이라고 하는 지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EPS도 12개월 선행하는 EPS를 보시면요,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오고요. 2024년도에서도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코스피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의약품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2024년도 시점에서 12개월 후에 EPS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거를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 쪽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 회색 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우리 의약품 시장이 얼마만큼의 PE 멀티플을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보통 이제 저희가 2023년도 초에는 한 300%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R&D 가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EPS로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EPS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과 그다음에 이제 R&D 가치들을 반영을 해서 한 300%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300% 이상, 350% 이상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2023년도 대비 그리고 2024년도 연초 대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양상을 보이니까 이게 밸류가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리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D 모멘텀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로열티나 이제 마일스톤의 수령을 통해서 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을 하는 이제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EPS 상승폭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 프리미엄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헬스케어를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이 한 4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포기를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뭐 일본, 이제 다른 제약 산업을 하는 모든 이제 국가에서 미국을 이제 바라보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를 주목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글로벌 이제 업황을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 포인트와 이제 함께 엮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는 헬스케어 섹터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마켓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텍이 좋았고 그 다음 빅파마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은 저희가 이제 S&P 500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지수죠. 이런 지수 대비해서 바이오텍이나 빅파마가 이제 언더퍼폼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테크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업종, 테크 업종들이 좋으면서 헬스케어 업종들은 이제 다소 이제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텍 대비해서 이제 빅파마가 조금 더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지수 추이로 보시면 되는데요. 2023년도부터 2024년도 이제 11월까지의 양상을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S&P 500 이렇게 회색 선으로 나타낸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파란색 XBI라고 하는 지수죠. XBI는 바이오텍으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P 500에 속해 있는 바이오텍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지수이고요. 이거는 이제 동일 가중이기 때문에 하나의 바이오텍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오텍의 흐름을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지수이고요. 이 지수를 보시면은 몇 번의 이제 등락을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빅파마 향의 M&A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보였고, 또 이제 등락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막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 XBI 자체는 막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업체, 그러니까 국내 헬스케어 섹터와 미국 헬스케어 섹터의 약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난 게 저는
국내 업체들의 과열 구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를 할 만한 시그널로 이제 하반기에 조금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텍 섹터가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양상을 보였고요. 빅파마 인덱스, 그러니까 저희가 블룸버그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을 하고 있는 빅파마 인덱스, 빅파마로 구성이 된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2023년도를 100으로 나타냈을 때 2024년도는 100에서 이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적고 상승폭도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저는 성장 동력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IRA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미국의 환자 수가 많아서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느냐라 그랬을 때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뭐 인구로 따져봤을 때는 뭐 인도나 중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럼 이제 미국의 시장이 왜 크냐? P 곱하기 Q로 나타냈을 때 Q보다 P가 이제 더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어떤 시장이냐면요. 만약에 이 의약품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만큼 시장 논리로 인해서 높은 값어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은 가치를 갖는 의약품이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되고, 그거를 이제 온전히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의 이제 사업 모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텍이나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려가 된 것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약가를 정부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재정적인 이제 한계가 있고 거기에 보험 재정이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보험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피해를 깎겠다, 우리가 피해의 상단을 정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빅파마가 지금까지는 높은 수익성을 보여왔는데 그 수익성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빅파마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빅파마별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아니면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메가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10 빌리언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소수의 의약품들이 그 빅파마의 실적과 수익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지 않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로 빅파마에 대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을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글로벌 빅파마 매출액을 합산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만 해도 이제 6,160억 달러 수준의 굉장히 높은 이제 매출이죠. 그러니까 이게 빅파마들을 다 합쳤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굉장히 높고 성장 자체가 그렇게 클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쳤던 21년도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던 22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도 그렇게 이제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10% 이하의 YOY 매출 성장을 나타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 전체로 합쳐봤을 때 이 전체적인 매출의 성장 자체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점선으로 나타낸 게 노보 노디스크랑 엘라이 릴리의 매출 성장 기대치를 제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선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점선은 거기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을 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1년도와 2022년도는 거의 이 두 가지 선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비만 치료제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있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젯바운드나 마운자로, 그 다음에 세마글루타이드, 이런 약물들이 이제 성장이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크고 성장이 큰 폭으로 될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고 봤을 때는 이러한 성장률의 상단이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성장을 더 견인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비만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성장성이 더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이다 보니까 좀 불리시한 가정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것보다도 조금 더 낮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좀 상단이 막혀 있는 양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빅파마 이외에 바이오텍 중에서 이제 스몰 미드캡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바이너리 이펙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주가가 이제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그 임상 결과를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뭐 서밋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거의 6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임상 결과가 좋으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임상 결과가 기대치에 의하면은 굉장히 크게 빠지기도 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소형 바이오텍의 이제 주가 흐름의 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자눅스 테라피틱스나 이제 스컬러락 그다음에 엘라일람 같은 업체들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요거는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파마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RA 약가이나 그리고 특허 만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허와 만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빅파마들을 적어놨고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이 이제 loss of exclusivity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2028년도까지 이러한 이제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가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머크의 성장을 견인을 하는 1년 매출액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키트루다가 2028년도 이후에 이제 특허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의 이로전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팔고 있는 림파자 아니면은 뭐 솔리리스 같은 약물들도 벌써 이제 특허 만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특허 만료가 이제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휴미라가 키트루다 이전에 글로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의약품이었죠. 여기서 이제 특허 만료되면서 에브비가 주가 추이가 상당히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글로벌 1위 의약품이고 에브비 매출의 거의 반 가량을 차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성장성이 이제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빅파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그로스 드라이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품목들이 어떤 거를 매출 견인을 할 것인지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업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일스포스를 굉장히 이제 많이 넣고 그다음 뭐 적응증 확장을 하든지 그러면서 시장을 넓혀 나가면서 새로운 그로스 드라이버를 찾게 됩니다. 뭐 그게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레이저 티닙의 경쟁 약물인 타그리스토가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타그리스토가 쓰인 시장은 이제 first line non-small cell lung cancer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에서만 쓰였어요. 근데 이거를 앞단으로 그러니까 전이성이 아닌 수술하기 전후에 이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얼리 스테이지 폐암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 수를 늘려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그로스 드라이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 전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걸 보시면 좀 재밌는데요. 제가 여기에 멀티플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PE 멀티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주가를 2025년도에 예상이 되는 어닝스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성장성이랑 이제 가치를 놓고서 얼마나 높은 밸류를 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머크가 생각보다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에브비, 노바티스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멀티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보시면은 loss of exclusivity,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는 약물에 키트루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머크의 그로스 드라이버 중에 대표적인 게 키트루다예요. 그러니까 머크는 이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키트루다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지금 쓰이고 있는 암종 이외에도 다른 암종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머크의 실적을 견인하는 거는 키트루다를 얼리 스테이지의 다른 약물로 다른 암종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키트루다가 특허 만료가 되고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가 그러한 시장까지도 모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멀티플을 그렇게
쉽게 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크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키트루다 이제 IV의 이로전을 막기 위해서 뭐 SC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키트루다와 다른 면역 항암제를 병용을 함으로써 코포뮬레이션을 개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를 보실 때는 이 기업의 성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특허 만료된 의약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과 이제 차별화되게 새로운 그로스 드라이버를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 양상을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가 지금 특허 만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카이리즈랑 림보크라는 약물이 지금 키트루드의 시장을 이미 많이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미라의 특허 만료가 되고 그 적응증의 시장을 이미 스카이리즈랑 림보크가 헤드투헤드 임상, 그러니까 직접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후속 물질의 약물이 휴미라보다 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약물을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그로스 드라이버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실제로 블록버스터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브비에서는 향후에 휴미라 매출보다도 더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카이리즈와 림보크 합쳐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PE 멀티플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존슨앤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텔라라가 이제 특허 만료가 돼서 내년도에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될 것인데 그 자리를 이제 뭐 카빅티나 그 세포치료제죠. 카빅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했던 리브리반트 레이저티님의 병용요법이 자리를 이제 채우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이로션이 된 시장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바이하는 투자자들은 높은 가치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라이 릴리랑 노보 노티스크는 당연히 지금까지 높은 성장성을 보여왔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 이렇게 32배, 거의 24배까지 다른 빅파마 대비해서 높은 멀티플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텍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냈죠. 여기 이 제일 크게 나타낸 게 이제 서밋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양상을 보이다가 한 번에 크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보시면 좀 재밌는데요. 이게 이보네시맙이라고 하는 이중항체입니다. 이게 VEGF라고 하는 암세포가 성장을 하려 그러면은 암세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분열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 혈관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혈관의 신생을 만드는 VEGF라고 하는 인자를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비하는 이거를 이제 억제해가지고 혈관이 새로 생기지 않게 하고 암세포가 이제 성장하는 거를 막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인자인 VEGF를 저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면역항암제의 타겟으로 잘 알려진 이제 PD-1 이 두 가지를 저해를 하는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이 이중항체가 키트루다 대비해서 높은 효능을 보였어요. 이게 중국 임상이었는데요. 헤드투헤드 트라이얼로 키트루다를 이긴 최초의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1위 의약품이 키트루다인데 키트루다 입장에서 가장 리스크는 무엇이냐면요. 바이오시밀러도 당연히 리스크인데 두 번째는 키트루다 대비 더 좋은 약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키트루다보다 더 좋은 약물이 나왔는데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과 안정성을 갖는 약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 효능이 더 좋은데 비싼 약물을 쓸지, 아니면은 효능은 똑같은데 더 저렴한 약물을 쓸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키트루다보다 더 좋은 약물이 나오면은 암과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높은 효능을 제공을 하는 약물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키트루다 시장 전체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키트루다보다 더 높은 효능을 갖는 약물이 차세대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굉장히 큰 주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보인 게 이 이보네시맙이라고 하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중국에 있는 이제 아케소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중항체인데 이것의 이제 글로벌 상업화와 개발 권리를 서밋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오텍이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만 놓고 보시면은 중국 단일군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단일 나라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는 FDA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밋 테라피틱스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똑같이 글로벌리 재현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키트루다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똑같이 키트루다와 헤드투헤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키트루다보다 더 높은 효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 시장을 앞으로 잠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을 한 것이고, 그걸 이제 바이하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새로운 모달리티죠. 뭐 이중항체, 그러니까 CD3를 사용을 해서 T셀을 끌어오는 T셀 인게이저라고 하는 이중항체에서 안전성이 높은, 그러니까 그레이드 2 이상의 CRS라고 하는 이제 안전성이 한 건도 나타내지 않은 이제 결과를 나타낸 이제 업체상에서 이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업체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을 나타내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은 이렇게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시총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잘 해석을 해왔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측면에서 이러한 임상 결과들을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이 기대가 되는 업체들한테 그 임상 결과 이전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상승한 업체들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승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투자를 고려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섹터에서 이제 기술 이전과 M&A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이제 큰 트렌드와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바이오텍과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직판망을 깔고 있는 업체도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빅파마다라고 부를 만한 이제 업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텍과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 이전과 M&A의 이제 사업 모델을 많이 이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 이전과 M&A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주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가 굉장히 고점이었어요. 이후에 조금 이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하락한 양상이지만 빅파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딜은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섹터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총 3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단에 있는 트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얼리이고 나중에 큰 폭의 포텐셜을 보일 만한 상승은 프라이빗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모 투자가 어디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IPO, 어떤 기업들이 IPO를 하는지를 보시면은 정말 앞단에 있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좋고요. 조금 더 지금 현실과 가까운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들이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을 M&A 하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성장을 가지고 올 그리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실 때는 빅파마가 어떠한 성장 동력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나눠 놨고요. 그거를 이제 좀 이제 기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 단계에는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요거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돈을 벌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벤처 투자나 아니면은 IPO 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러한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높은 밸류를 가지고 상장을 하고 있고, 유명한 VC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방향은 실제로 가시화될 거다.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상의 나타날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영역을 좀 살펴보시면 ADC나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빅파마들이 글로벌 그로스 드라이버로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과 라이센싱 아웃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PD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돈을 벌어오는 에셋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그로스 드라이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M&A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기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모달리티다라고 보고 있고요. 라디오 레간드 테라피라고 하는 저희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같은 약물 같은 경우에도 성장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다른 약물들이 향후에 이제 높은 성장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십과 M&A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끝단에 있는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파마들의 그로스 드라이버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비만 치료제랑 면역 질환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나 이제 면역 질환 쪽은 이러한 벤처 투자도 활발하고 기술 이전도 활발하고 지금 빅파마들의 성장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쪽은 앞으로도 언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끝났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높은 성장과 그 다음에 관심을 받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일어났던 각각의 딜이나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이슈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살펴보시면은 어떠한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빅파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앞으로 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향후의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업체들 이제 25년도 아웃룩이랑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별로 각각을 다 말씀드리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점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 매출 성장률이 2024년도에 이어서 거의 이제 3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이고요. 저는 진펜트라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해가지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러한 시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매출 성장이 이 정도 나타난다는 거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이 정도로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는 물론 이제 합병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치상,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상의 이제 에펙트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업황 자체가 괜찮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체가 셀트리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2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밸류도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서 이어나가지만 그 성장의 폭 자체는 다소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다양한 이제 키워드와 이제 이벤트, 모멘텀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제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2024년도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되게 많이 도출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가 이제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임상 개발을 하고 있는 이뮤노반트가 이 임상 결과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조금 지연을 시키면서 모멘텀이 좀 부재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뮤노반트가 임상 개발을 하면은 그 가치가 반영이 이제 직접적으로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그 로열티나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것이 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모멘텀이 좀 지연을 되다 보니까 주가 추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임상 결과가 안 좋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 업체 자체에서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토클리맙이 아닌 후속 물질인 이뮤노반트 140이라고 하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더 높게 이제 선정을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임상 진행의 이제 스케줄이나 그 다음에 전략들을 좀 바꿔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지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 결과들이 내년 1Q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내년 1Q와 퍼스트 해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뮤노반트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역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강체와 AD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주목을 받는 기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 이전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그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주가 추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 SC 그 비소세포폐하면서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IV와 동등성 입증을 목표로 진행했던 임상 3상이 끝이 났고요. 그 세부 결과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LA 신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약 승인을 위한 이제 신청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빠르면 연말 그리고 조금 늦어지면 이제 내년 초에 상업화가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일스톤이 이제 모두 수령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대를 했던 실제로 이 키트루다 SC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된 물질이 판매가 됨으로써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바이오텍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브릿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기업 가치의 상승이 나타나는 가장 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브릿지바이오도 주목을 해보실 만한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DAC라고 하는 영역을 선두주자인 그러니까 ADC에서 페이로드를 화학항암제가 아닌 TPD로 바꾼 이제 그런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갖추고 있는 오름테라피틱스가 이제 IPO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 기술도 글로벌 빅파마 향으로 2건의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저는 펀더멘털이 입증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진행을 해서 가시화를 했던 이 성과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응증별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항암제나 그 다음에 이제 CNS 질환 이렇게 적응증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거를 사업 모델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의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모델을 이제 신약 개발과 뭐 CDMO와 같은 이제 그런 사업 모델로 나눌 수도 있는데 신약 개발 내에서도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에셋, 그리고 세 번째는 자체 상업화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키트루다 SC와 같은 물질을 그리고 에셋을 빅파마에서 만드는 이제 이런 사업 모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에서 컨주올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팔아서 그거를 가지고 간 빅파마가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네 에셋을 만드는 게 플랫폼 기술 이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셋 기술 이전은 무엇이냐면요. 리가켄바이오가 그 존슨앤존슨에다가 LCB
84라고 하는 트롭2 ADC를 팔았잖아요. 그거는 이 ADC라고 하는 에셋 자체를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임상 1상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적용돼 가지고 실제로 만든 물질 자체를 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술을 판매를 하는, 기술을 넘기는 그런 플랫폼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덕트를 파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SK 바이오팜과 같은 사업 모델이죠.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약을 미국에서 직판을 하고 이거에 대한 수익성을 온전히 자기가 이제 수령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사업 모델을 나눠 봤을 때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기반의 성과가 확인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도 저는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직판과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판과 관련된 성공 여부를 우리가 2025년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성공이 되면은 기업 가치에도 큰 폭으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024년도에 녹십자가 이제 미국에 직판을 하게 됐죠.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직판을 해 왔는데 2024년도가 흑자 전환에 이제 해였다고 한다면은 2025년도가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어디서 가질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봤을 때 이러한 각각의 사업 영역 안에서도 저는 이 직판 쪽에 조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모델별로 네 가지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에셋을 이제 넘겨서 로열티를 수령을 하는 레이저 티닙과 같은 사업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에서 직판을 하는 이제 SK 바이오팜과 같은 사업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와 같은 사업 모델, 그리고 네 번째 그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미국에서 직판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 이 네 가지 모두를 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놓고 이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바이오팜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팜이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약물은요, 뇌전증 치료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2019년도에 11월부터 부분 발작의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신 발작 적응증이나 소아 연령층 확장을 위한 임상 3상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스코프리는 2019년부터 부분 발작에서 이제 승인이 된 약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미국 내에 이제 뇌전증 환자는 약 3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환자 수는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뇌전증 시장 자체는 1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빌리언 이하로 성장을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 수 대비해서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환자 수는 많은데 제네릭이 출시된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의약품 하나가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오래된 약물이 많아서 약물 하나의 값이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이 특허가 만료가 되었고요. 실제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브랜드 신약, 그러니까 엑스코프리의 직접적인 경쟁 약물은 한 4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코프리를 포함해서 4개 정도의 약물이 경쟁을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UCB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판매를 하는 브리비액트, 그리고 파이콤파, 앱티옴, 그리고 엑스코프리 이렇게 4가지 약물이 경쟁을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제네릭이 많이 출시가 된 시장인데 뇌전증 시장에서 어떻게 블록버스터가 탄생을 할 수 있고 엑스코프리가 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이제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포컬 언셋 시저라고 하는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단일제를 투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잘 듣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바꾸거나 병용 투여를 하는 이제 그런 처방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미국 내 이제 성인 뇌전증 환자가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약 180만 명 정도가 이제 부분 발작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발작 환자가 한 300만 명, 그 중에서 이제 부분 발작 환자가 한 180만 명, 그 중에서도 이제 한 50% 정도는 기존 약물을 투여를 해도 이 질병이 완전히 낫지 않는 환자, 그러니까 불응성 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렴한 약물을 복용을 하더라도 약물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물을 또 복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비싼 약물까지도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환자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약물을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물을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응급시 사용하는 약물을 복용을 해도 여기서 이제 완전히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세 번째로 비싼 약물까지도 추가적으로 병용 투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처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자들이 저렴한 약물을 복용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싼 티어 3의 경쟁을 하는 약물까지도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이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응성 뇌전증을 대상으로 이제 엑스코프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티어 3,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능이 부족해서 이 약물들 복용을 하는데 효능이 부족하면은 이 약물의 경쟁성이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이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약물들 대비해서 엑스코프리가 효능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작 소실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경쟁 약물들이 발작 소실, 그러니까 발작이 아예 없어지는 이제 그런 비율을 보시면은 한 자릿수 대비에 머물렀다면은 엑스코프리는 2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그리고 20%까지의 발작 소실률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환자들이 다른 약물들을 복용을 하다가 정말 불응성인 상태에서 엑스코프리를 복용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발작 소실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 측면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베스트 인 디지즈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고 이것이 실제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고 네. 방대한데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네네,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금년 들어서 이제 최근 금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작년 이렇게 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금년에는 특히 금리가 이제 피벗이 되고 있는 단계지만은 특이하게도 특히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큰 제약 바이오가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 네. 아웃퍼폼을 쭉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진단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금리랑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바이오텍 그리고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게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조금 꺾인 것이 금리 인하가 이제 무색하게 10년물 국채가 이제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10년물 국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바이오텍도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을 받은 양상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금리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매크로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도 각각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나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금리라든가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부각도 되겠지만은 그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의 능력,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기적인 성장 전망, 뭐 이런 것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5년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엑스코프리도 마찬가지고 환자들한테 높은 효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의약품임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사의 경쟁력은 결국 이 기업이 판매를 하는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약물이 베스트 인 클래스 그리고 베스트 인 디지즈 포텐셜을 갖추었는지를 좀 주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엑스코프리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도 병용요법으로 저는 이제 타그리스랑 대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약물이 뭐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퍼스트라인 non-small cell lung cancer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환자군들이 좀 나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타그리소와 화합요법의 병용을 받지 못한 환자, 그리고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임의 병용으로 가장 높은 의료적인 이점을 보일 수 있는 환자들한테 충분히 투여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마켓 셰어의 한 35%에서 40%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업이 판매를 하는 이제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트렌드를 파악해가지고 그 투자에 또 반영시켜야 될 텐데요. 네. 그 트렌드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게 또 효율적입니까? 네, 그게 사실 트렌드 파악은 사실 이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그게 네네. 섹터 트렌드 파악을 내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초기 단계에는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보실 때는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놓은 대로 VC나 아니면은 IPO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 섹터의 성장을 이끌 만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실 때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기술 이전을 도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에셋들을 M&A 해가는지 이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나는 실적 측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글로벌 빅파마 중에 갖고 있는 블록버스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가 어떻게 성장을 할지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를 하실 때,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 저는 가장 중요를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 전체적인 투자 과정, 그러니까 이 의약품을 결국 상업화까지 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낮추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는 이유도 이거를 상업화까지 갈 수 있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함이고요. 전임상 실험을 하는 이유도 임상에서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추고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리스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하나도 없고 이 리스크는 전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너무나 불리시한 가격들이 반영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리스크라는 것을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적정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가 이 측면에서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너무나 불리시한 과정으로 리스크에 대한 것이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판단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역시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꾸준히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는 바이오텍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 빅파마랑 이제 바이오텍 놓고 보시면은 바이오텍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러한 초기 단계의 바이오텍은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실제로 찍히는 숫자보다는 내러티브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내러티브와 넘버예요. 근데 성장을 높게 하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몇 %의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엔 바이오텍이 좀 더 가깝다 보니까 내러티브, 이 시장을 우리가 이만큼 선점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왔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주가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맞습니다.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스토리가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 분리시장 과정이 들어간 건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했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스페시픽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뭐 애널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의응답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린 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소통하는 기업들은 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이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아니면은 그 리스크는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리스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성장성만 이제 강조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측면에서 너무나 이제 분리시장 과정들이 들어간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에 주목을 하시되요, 그 근거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가는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금년에 아마 굉장히 그 바이오 헬스 쪽이 굉장히 좀 각광을 좀 받았던 해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갑자기 또 알테오젠 그 특허 사태 때문에 폭락을 좀 겪었는데 다시 지금 회복되는 추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잘 좀 주시하시고 지금 장민환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공부하시면은 아마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다수의 그 전문가들의 견해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그 유튜브는 바이오 헬스 쪽에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저희 정보를 획득을 하시면은 좋은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장민환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차 현명한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